요즘 AI가 그린 그림, 또 뭐 AI가 쓴 글, 심지어는 AI가 작곡한 음악까지 정말 많잖아요? 혹시 이런 거 보시면서, 잠깐만, 이거 대체 누구 거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바로 이 질문 하나에 전 세계 법률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의 뭐랄까 심장부를 파고드는 아주 흥미로운 논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AI 기술, 특히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지적 재산권의 틀을 만들자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기존의 법이 왜 AI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인지, 그리고 이 논문이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좀 짚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고치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료에서도 정확히 표현했듯이 이건 개념적 위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창작이라던가 저자, 독창성 같은 거요. 그런 지적 재산권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들이 기술 앞에서 그냥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와, 개념적 위기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AI를 포토샵 같은 도구로 보고 그 AI를 쓴 사람을 저자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게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고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문제는 바로 그 단순한 접근이요. LLM의 기술적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법, 우리가 IP법이라고 부르는 게 크게 두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거든요. 두 개의 기둥이요? 네, 첫째는 눈에 딱 보이는 고정된 저작물이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 저작물을 만든 뚜렷한 의도를 가진 저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책이나 그림, 음악처럼 명확한 결과물이 하나 있고 내가 이런 걸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뚜렷한 의도를 가진 창작자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LLM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려요. 먼저 저자가 없어요. 논문은 명확히 말하죠. LLM한테는 창작의 의도나 의식 같은 게 없다고요. 그건 그냥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만들어내는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결과물일 뿐이에요. 의도가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정된 저작물도 없어요. AI의 결과물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있는 작품이 아니고요.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마다 무한히 다르게 생성되는 하나의 사건, 이벤트에 더 가까워요. 어제 넣은 프롬프트를 오늘 똑같이 넣어도 결과물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아, 결과물이 매번 달라지는 사건이라니. 그걸 고정된 저작물로 보고 법으로 보호하기는 정말 애매하겠네요. 그러니까 기존 법에 AI를 어떻게든 맞춰보려던 시도 자체가 실패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 논문은 판을 완전히 새로 짜자, 이렇게 제안하는 건가요?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꾼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 접근법이 왜 실패했는지를 먼저 좀 요약하는데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그 기존 법에 끼워 맞추기예요. AI 결과물을 어떻게든 기존의 저작물, 저자 개념에 억지로 넣으려고 하니까 계속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패한 접근법은 AI 의인화인데요, 이건. AI를 아예 사람처럼 창작 주체로 보고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AI한테 권리를 주자고요? 네. 하지만 AI한테는 무슨 의도나 정신 상태가 없으니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거고요. 결국 두 길 모두 막다른 골목인 셈이죠. 그러니까 AI를 법의 틀에 억지로 우겨 넣으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아,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이 논문은 어떻게 AI를 인간 중심의 법에 맞출까? 가 아니라 LLM의 실제 작동 방식에서 출발하면 어떤 법이 자연스럽게 나올까라고 질문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논문의 핵심이고 독창성이에요. 인간의 창작 활동을 유추해서 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이제 그만두고 기술의 원리에서부터 법을 세우자는 거죠.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 작동 방식에 딱 맞는 규칙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에서 5가지 개념의 새로운 권리가 등장해요.
5가지 새로운 권리라니 굉장히 기대되네요.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는 확률적 구성권, Probabilistic Composition Rights, PCR입니다. 이건 AI가 특정 확률 분포에 따라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에 대한 권리예요. 예를 들자면 해밍웨이 문체를 95% 확률로 모방하는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죠. 결과물인 소설이 아니라 해밍웨이 스타일로 글을 쓰는 그 확률적 생성 능력 자체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회사가 해밍웨이 스타일 95% 모방권을 독점하면 다른 회사들은 비슷한 모델 만드는 게 그냥 불법이 되는 건가요? 이거 자칫하면 기술 경쟁을 막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논문도 그 부분을 당연히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권리는 절대적인 독점권이 아니라 그 확률 모델을 만드는 데 들어간 데이터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일종의 라이센스 권리에 가깝다고 설명해요. 독점보다는 공정한 사용률을 통해서 혁신을 장려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균형점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권리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잠재 공간권이라고 해요. 잠재 공간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AI 모델 내부의 수많은 데이터의 특징들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꽉 압축되어 있는 눈에는 안 보이는 개념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적 공간이요? 네, 이 잠재 공간의 특정 영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AI 모델의 그 잠재 공간 속 반고의 붓터치 스타일에 해당하는 어떤 좌표 영역, 그 영역에 대한 권리를 주는 식이죠. 와, AI 모델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니 이건 마치 일종의 개념적 DNA, 지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반고호 스타일이라는 유전 정보가 위치한 특정 좌표를 소유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의 경계는 누가 어떻게 정하죠? 수십억 차원의 수학적 공간의 재산권의 말뚝을 박는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기술적 과제입니다. 논문은 그래서 모델 지문 채취나 잠재 공간 감사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 기술을 통해서 특정 모델이 특정 잠재 공간 영역을 무단으로 썼는지 역추적하는 거죠. 결국 법의 개념이 바뀌면 그걸 집행할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과 기술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 흥미롭네요. 그럼 세 번째 권리는요? 세 번째는 구성적 매개 변수권, Constitutive Parameter Rights, CPR입니다. AI 모델은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중에서 결과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 파라미터들의 조합, 그 조합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특정 요리 레시피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들의 비율 조합에 대한 권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파라미터 조합이요. 근데 AI 모델이 워낙 복잡하니까 사실상 모든 결과물이 다 고유한 파라미터 조합을 갖는 거 아닌가요? 어떤 조합이 결정적이었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자칫하면 권리가 너무 남발될 위험은 없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권리는 아무 조합에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특정 스타일이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정되고 튜닝된 아주 중요하고 식별 가능한 파라미터들의 묶음, 거기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AI가 특정 캐릭터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도록 만드는 그 핵심 파라미터 묶음, 이런 것들이죠. 모든 파라미터가 아니라 결정적 소수에 집중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비선형적 저작자 표시 이론이네요. 네, 비선형적 저작자 표시 이론, Non-Linear Attribution Theory예요. 이건 기존처럼 저자 암흑에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하는 걸 그냥 포기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AI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기여한 수많은 데이터 소스, 파라미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기여 과정을 전부 추적해서 투명하게 표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는 질문 대신에 무엇이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보여주자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에요. 오, 이건 소유권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하는 거네요. 저자라는 이름표 대신에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기여한 모든 것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니. 어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겠어요. 소유권을 따지기엔 기여한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5번째 권리는 시냅스 집합적 패턴권, Synaptic Collective Pattern Rights, SCR이에요. 이건 특정 문화적 패턴이나 스타일, 예를 들어 한국 웹툰 특유의 그림체나
90년대 시티팝 음악 스타일 같은 거요. 그런 걸 학습한 AI 모델의 신경망 연결 구조, 즉 시냅스 구조 자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특정 스타일을 구현하는 모델의 구조 설계도 자체를 보호하자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범위가 넓네요. 만약 누군가 한국 웹툰 스타일을 구현하는 시냅스 패턴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손으로 비슷한 스타일의 웹툰을 그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창작의 자유랑 충돌할 지점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논문은 이 권리가 인간의 창작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특정 문화적 자산을 학습시켜서 고도로 상업적인 모델을 만든 기업이 그 이익을 원천 문화 커뮤니티와 공유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원주민 부족의 전통 문양 패턴을 학습한 AI 모델에 시냅스 패턴권을 그 부족 커뮤니티가 갖는 식으로요. 소유보다는 이익 공유의 개념에 가까운 거죠. 와, 정리해보면 이 5가지 권리는 모두 AI의 결과물을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보는 그런 낡은 관점을 버리는 거군요. 대신에 거대한 알고리즘 구조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그 현상을 일으키는 각 단계, 그러니까 확률, 공간, 매개 변수, 기여 과정, 구조 설계도 자체에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부여하자.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더 이상 사진기를 발명한 사람한테 세상의 모든 사진에 대한 권리를 주려는 식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너무 앞서 나간, 그저 학문적인 상상에 그치는 건 아닌지 궁금해져요. 실제로 법정에서 이런 개념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 그럼요. 이 논문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최근의 실제 소송들이 바로 이 개념적 공백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먼저 게티 이미지 대 스테빌리티 AI 소송이요. 영국 법원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AI의 그 보이지 않는 잠재 공간 안에서 게티 이미지의 워터마크가 왜곡된 형태로 재현된 걸 봤어요. 근데 이걸 과연 법적인 복제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정의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아까 저희가 살펴본 잠재 공간권, LSR이 필요한 순간이군요. 법관들이 잠재 공간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을 테니 판결 내리기가 정말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벌어진 뉴욕타임즈 대 오픈 AI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은 오픈 AI의 AI가 뉴욕타임즈 기사를 원본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학습을 통해 그 스타일과 정보를 확률적으로 합성하고 재구성하는 행위인데 이걸 설명할 적절한 법률 용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또 확률적 구성권의 필요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법이 기술의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이건 복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면서 판사들이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예술가들이 제기한 앤더슨 대 스테빌리티 AI 소송인데요. 여기서 미국 법원은 AI 결과물이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특정 작가의 패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구체적인 저작물만 보호하지 화풍이나 스타일 같은 추상적인 패턴은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거든요. 만약에 논문에서 제시한 시냅스 집합적 패턴권, SCR 같은 개념이 있었다면 논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결국 이 소송들은 그냥 몇몇 회사가 싸우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존 법률 체계가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논문은 이 사례들을 더 깊은 이론적 공백의 증상이라고 표현해요. 단순히 법을 좀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법의 기반이 되는 이론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증거들인 거죠. 자, 오늘 대화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슬슬 정리해볼까요? 누가 AI 창작물의 주인인가라는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법체계 전체가 AI 기술의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낡은 법을 수선하는 게 아니라 기술의 원리에서 확률, 공간, 매개 변수, 패턴 같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혁신적인 제안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고요. 네. 오늘 논의한 5가지 새로운 권리, 그러니까 PCR, LSR, CPR, NAT, SCR은요. 단순히 새로운 법조항 몇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의 창작과 소유를 이해하게 될 새로운 개념적 틀,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특히 이 논문은 모듈 지문 채취나 잠재 공간 감사 같은 구체적인 규지 방법론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어서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문은 스스로에 대한 여러 반론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까지 미리 준비해뒀는데요. 그중 하나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바로 이 이론 자체가 AI에 의뢰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비판이에요. 만약에 AI가 자신을 규제할 법의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규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창작과 법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규칙을 만드는 주체는 과연 누구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